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연결해서 추석 명절 민심 어떻게 읽었는지, 호남 승부 전략은 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연결돼 있습니다.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추석 명절 두루두루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어떻게 호남 민심을 따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호남은 뭐 내려가진 못했고요. 저는. 예, 쭉 확인하고 있었죠. 캠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뭐 호남 민심은 지금 뭐 그동안 저희들이 앞서고 있었던 거는 쭉 앞서고 있었는데 큰 변동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뭐 현장에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민생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간절한 면이 하나 있고, 예, 또 그와 더불어서 누가 문재인 정부를 뒤이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인지, 그래서 내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 경선이 추석 직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된 것 같고요. 어제 이낙연 캠프의 그 홍영표 의원은 보수적으로 봐도 이낙연 후보가 40% 후반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 정도를 해서 호남에서는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앞설 것이다. 5% 정도로. 네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다. 뭐 밑바닥에서는 뭐 60%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건 홍 선대위원장의 희망사항이고요. 아, 그건 희망사항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예. 그게 5%인지 뭐 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자기 가까운 분들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에 대장동 이슈가 제기돼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 앞서고 있는 그런 전체 그 현장 여론에 큰 변동은 없고요. 그러면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50%를 호남에서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희는 호남의 선택 기준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도 노력하고 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과반 득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남에서의 과반 득표 목표를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말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40% 후반이나 40% 초반 각각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 쪽은 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의 상황이 그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역시 이제 호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과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징성 때문에라도 호남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이낙연 후보 쪽은 이제 중도 확장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안정적 후보, 흠없는 후보. 그런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본선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세요?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하면서 보여준 구체적 성과들이 있어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끊임없이 싸워오면서 돌파해온 모습, 그리고 어떤 난관도 뚫고 길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지금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개혁시킬 그런 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본선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정책을 그동안 해왔어요. 청년 기본소득이나 공공배달앱 또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주는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또 주빌리은행 이런 민생 성과를 과시적으로 냈고 또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때 신천지를 찾아가서 강제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 폐쇄한 그 모습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예. 계곡 불법 시설을 했다거나 또 경기도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이런 것들을 추진해내면서 성과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점, 이재명으로 하면 세상을 정말 국민들을 위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과감한 개혁을 선택해왔고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기에 꼭 필요한 자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호남 경선 이 투표 결과는 사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개발 의혹의 초기부터 지금은 좀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후보 쪽에? 저는 차츰차츰 이렇게 하나씩 베껴 나가 보면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 성남시와 전혀 무관한 민간 투자자 내부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경광부에서 마치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는 양 그런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의 모습이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도 검찰에 이 사안을 고발했고 경찰도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막아낸 민영 사업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들이 또다시 화천대유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떳떳한 태도들이 그리고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에 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말고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안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죠. 어제 국회에. 네. 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되는데 예. 이렇게 특검 국정조사 본인들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예. 검찰에 고발하고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는 것은 우선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예. 특검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본질과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서 마음대로 물고 뜯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부터 이제 특검을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네. 특검 마무리할 때까지 이게 여러 달 걸립니다.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의혹 제기하면서 대장동 의혹 대선을 만들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죠. 정치적인 술수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극소수 민간 투기꾼 손아귀에 들어가려고 했던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민관 합동 공영 개발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 의혹을 제기하는 특검, 국정조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는 한 1,800억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나
뭐 공원이나 주차장 해서 5,500억 정도의 수익을 네. 가져갔다고 하지만 저쪽에서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랄지 네. 뭐 민간 쪽에서 먹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네.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당신들이 그 개발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스탠스하고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처음 설계는. 예. 그렇게 해서 민간으로 다 가려고 하던 것을 잡아서 다시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5,503억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5,503억을 돌린 거는 이 성남시의 성과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1,800억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땅값이 오르고 막 이러면서 그게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그것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택지 개발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이 사유화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요번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예 그 당시 없던 법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예. 이번에 아예 제도를 개선해서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마치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 결국 부동산이 급등하고 하면서 민간 쪽으로 과도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체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낙연 후보의 뭐 화천대유 방지법 그다음에 박영준 후보도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괴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에 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우리 사회가 요번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요번에 꼼꼼하게 세우고 이거는 그야말로 공공으로 돌리는 그런 그 이재명 지사가 그때 했던 것도 민간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나서서 그거를 공공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성남시가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그나마 막아서 5,503억을 돌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920억은 이익이 더 남을 것 같아서 더 돌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천대유 대표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 다 이미 설계까지 해놓고 이득이 남게 되니까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더 뺏어갔다, 공산당 갔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뭐 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광부회고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건 막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뭐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을 밝혀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그 추미애 후보 표현에 따르면 물타기 프레임이랄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격도 아닌 그러나 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제스처란 말이죠. 이 약간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도 캠프 간에 어떤 갈등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께서 이 논란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전달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극소수 민간 투기꾼 손아귀에 다 들어가려고 했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의 공영개발로 바꿔서 5,503억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업 당시에는 시장 경제를 내세워서
개발 이익을 민간에게 다 안 주고 5,503억 뺏어갔다. 이렇게 갑질한다고 비판했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것밖에 왜 못 가져왔냐. 예. 민간이 그렇게 많은 혜택이 보게해서 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국민의힘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덕성 위기가 돌아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여기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여야 간의 전선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물타기 하려는 것 여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고 있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 측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우리 네.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이 우리라는 거는 어떤 울타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소위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개혁 진영 안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이른바 이제 토건 세력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민주당 내에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민주개혁 진영이라는 게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뭐 어디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특정 캠프를 겨냥하신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겨지는데. 네?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겨지는데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 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수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 그거 수박이라는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낙연 캠프에서 굳이 그거를 뭐 호남 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지난 한 달간 일베 사이트를 살펴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수박을 호남 비하로 표현한 글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얘기고 수박이라는 표현은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개서 속과 겉이 다른 삶. 예. 이런 건데 이거를 호남 비하로 낙인 찍는 거는 좀 지나치게 지역주의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유감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이제 추미애 후보의 이 물타기 프레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대로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그거를 제보했던 분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 예. 그분, 조성은 씨의 언급에 의하면 진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예. 그것은 더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야말로, 검찰권의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런 농단을 한 사건인데 그런 점들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